진부한 직업 정보가 아닌 생생한 현직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직업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잡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로스쿨 졸업까지 하시고 나면 이제 가장 중요한 변호사 시험. 변호사 시험은 그러면 로스쿨 졸업하고 몇 월 달 정도에 주로 변호사 시험이 있나요? 졸업 전에 보는 거죠. 그러니까 졸업을 2월에 한다고 하면 1월에 변호사 시험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학기를 마치고 2학기를 잘 딱 마치고 나서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발표는 언제 나요? 4월에. 4월에. 그래도 불안하니까 계속 공부를 하실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채용이 많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 끝나고 합격 발표 나기 전이 채용 시즌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그때 취업을 해요. 만약에 이제 정말 운이 나빠가지고 시험에 안 되면은 변호사가 이제 아닌 거니까 그때 이제 회사에서 자리를 빼고 집에서 공부를 한 해 더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 옛날에 변리사분 하셨을 때 그때하고 비슷하신. 채용도 됐다. 난 이제 합격만 하면 된다라고 기다리셨는데 딱 불합격 통보 받는 순간 회사에서 짐을 빼야 된다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되게 씁쓸할 것 같아요. 일단 이 변호사 시험을 보는 게 1년에 딱 한 번 있는데 뭐 과목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보시는 거예요? 과목은 크게 민법, 민사법, 형사법, 그리고 선택법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그 각 과목마다 또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선택형은 그냥 흔히 아는 객관식, 사례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례를 이만큼 줘요. 그럼 거기서 쟁점을 찾고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가는 과정을 서술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형 시험은 자료를 줘요. 뭐 의뢰인 상담 일지, 뭐 그런 각종 자료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럼 그걸 보면 의뢰인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해서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지 그 양식에 맞추어서 그걸 쓰는 거예요. 시험이 그럼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닌가 봐요. 월화, 그러니까. 목, 사실 5일 보잖아. 수요일 쉬고 쉬고 수요일 쉬고 목금. 근데 그 수요일 날 그게 쉬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리고 시험이 시험이 양이 제일 맞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이 하루가 6시, 7시 이럴 때 끝나요. 그러니까 9시부터 어. 밤 7시까지. 네. 세 과목을 하루에 보니까. 저녁 먹고 들어와서 다시 공부하고 다음날 시험 보고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체력이에요. 맞아. 앉아 있을 수 그렇다. 있는 체력. 끝까지 그래도 한 줄자라도 더 써내려는 뚝심. 그리고 진짜 2020년인데 아직도 팩으로 써요. 기록 누가 요새 다 그러니까 쓰잖아요. 네, 정말 너무 미개하다. 썼나 뭐. 그리고 실제로 이거 쓰는 동안 볼펜심이 막 계속 떨어져요. 그럼 막 미리 딱 준비해 놓은 거 계속 새 걸로 막 또 쓰고 막 또 쓰고 막. 많은 분들이 이런 거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법률을 다 외우냐. 아니죠. 법전은 법전이 주어지는데 법전이 이만하거든요. 그걸 찾아내는 것도 능력이 어디- 맞아, 어디쯤에 나 그 있다? 얘기를 들었어.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어차피 오픈북을 하라고 뭔가를 줘도 못 찾는다고. 여기저기 어딘지 어떻게 찾겠어요. 맞아. 그러니까 저희도 막 미리미리 중요 정보는 자 같은 걸로 꽂아놓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쓰는 시험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변호사분들 공부 방법 있잖아요. 법전 열고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드시는. 클리어. 아니에요? 무슨 얘기하다 가만히 보고 있어.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옛날에 이런 거 드라마 그런 거 맞아, 그걸 머릿속에 넣어야 네, 되니까. 그죠. 맞아요. 근데 먹지 저 않아. 그런 심정이에요. 먹었을 때 머릿속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다 먹었지. 다 먹어치울 수 있었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보시는데 이런 그러면 그 객관식과 서술형 시험 말고 모의법정처럼 뭔가 실습을 뭔가 하는 거를 보여드려야 된다던가 면접 과정이 있다던가. 변호사 시험 자체는 없어요. 방금 우려하신 내용이 네. 뭔지 약간 이해가 되는 게 시험만 본 사람이 어떻게 바로 실무에 투입되냐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변호사 시험 제도가 도입을 되면서 6개월 수습 기간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4월에 합격자 발표가 나면 바로 이제 나 변호사야라고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니고 6개월 동안 어디 등록된 기관에서 수습을 마쳐야지만 이제 개업 변호사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수습이란 거는 그러면 본인이 이제 취업할 뭐 로펌이나 이런 곳에서 실습을 하는 것처럼. 네네. 그 전까지는 사실상 변호사가 하는 일을 한다고 해도 예를 들면 서면은 내 이름이 나간다거나 재판정에 대리인으로 나간다거나 하는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배들의 감독하에서 일을 항상 해야 되고 모든 서면은 선배들이 다 봐주고 선배 이름으로 나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시험에 대한 커트라인이 있나요? 매년 합격자 수가 정해져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상대평가 네. 그런 거죠.
그 1년 평균적으로 몇 분 정도가 변호사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1,500등까지 그 안에 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꽈락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전 과목에서 40점을 못 넘으면 어느 시험에서 그렇든 네. 한 과목이라도 꽈락을 하면 탈락하는 거예요. 탈락하는 걸로. 네. 작년 기준으로 1,691명이 합격했대요. 네, 근데 그거는 매년 법무부에서 결정을 정해요. 해요. 수급에 따라서. 대략 1,500명? 단번에 합격을 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저희 그렇죠. 네. 변호사 시험의 취지 자체가 막 떨어뜨리려고 보는 시험이 아니라 3학년 동안 잘 배웠는가를 체크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성실하게 3학년 동안 공부를 한 학생들이라면 좀 비교적 무난하게 붙을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초시 합격률은 한 70% 정도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자, 그럼 저희 여기서 그러면 하나 더 궁금해지는 게 사실은 아까부터 저희가 변호사 시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럼 예전같이 사시가 있을 경우에는 사법연수원에 가셔서 뭐 검사, 판사, 변호사 이렇게 나눠지시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검사나 판사가 되기 위해서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판사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옛날에는 사법연수원에서 바로 판사를 임용해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지만 네. 지금은 법으로 10년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아. 아무래도 너무 어린 그런 바로 졸업한 사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판사가 임용되는 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 같은 것도 제기가 되고 그랬어서 지금은 10년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럼 당장 10년 채울 동안 그 공백이 있어서 지금 네. 유예를 두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5년의 법조 경력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7년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제 얼마 지나면 앞으로는 꼭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정 경력을 변호사 또는 검사로 이렇게 채우. 네, 다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뭐 판사를 하고 싶은 친구들이 당장 뭐 어떻게 하냐? 그럼 이제 로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로클럽 역학이라 하면 이제 재판 연구관이라고 해서 연구원 아니야? 연구원, 재판 연구원. 그래서 이제 법원에 어떻게 보면은 연구원으로 취직이 되는 그런 수습.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판결 같은 것도 공부할 수 있고 그런 정당한 직업인데 2년 동안 재판 연구원으로 일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시험을 보려면 이제 그것도 로스쿨 재학 중에 재판 연구원이 되는 시험을 보게 됩니다. 지금 시험 얘기만 한 2,000번 한 거 너무 같아요. 너무 길었죠. 오늘 나온 단어 중에 시험이란 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말할지 몰랐네. 와. 재판 연구원 시험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기가 어렵고 학교에서도 굉장히 상위권 성적 1, 2등 하는 친구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검사는 보통 로스쿨 과정 중에 이제 채용을 하는데 로스쿨 과정에서 검찰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검찰 과목들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턴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턴십에 가서 전국에 이제 검사 지망생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전국 단위 시험들을 막 보는 거예요. 또 시험 났어. 그래서 거기서도 성적을 얻고 그 다음에 거의 로스쿨 졸업할 즈음에 검찰 채용 시험 같은 게 또 시험 있어서 나왔어. 거기서 또 시험을 봐가지고 검사들은 보통 로스쿨 과정 내에 채용이 결정이 되고요. 이제 그게 통상적인 검사 선발 과정이고 경력 검사 선발 제도가 또 따로 있어요. 그냥 변호사로 일을 하다가 갑자기 검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험을 응시해서 경력 검사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시험이 많은 건가요? 뭐 다른 나라도 이런 식인가요?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도. 네. 저희 어떤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 능력을 검증해가는 거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지식 수준을 갖췄는지 할 능력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시험으로 증명해내는 그런 직업인 것 같네요. 아, 이제 시험 싫다 이제. 얘기만 들어도 시험 얘기 말고 다른 걸로 시험 이제 금지. 아니 궁금한 게 시험 얘기 그만. 로스쿨에서 검사 시험 합격하고 나서 또 그럼 변호사 시험을 또 치러야 되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사 시험 맞아요. 유리하다. 검사의 뭔가 그 합격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변호사 시험에서 불합격하게 될 경우에는 검사로 임용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일단 되고 그 있어요. 변호사 시험은 기본 베이스로 일단은 그쵸. 통과를 네. 하시고 나서 다른 네. 것들로.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대한민국에는 변호사만 있는 거예요. 베이스가 변호사고 변호사가 된 다음에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된 다음에 판사가 되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검사와의 사이가 네. 나쁘지 않느냐. 실제로. 근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같은 동종을 내시다가 이렇게 파생이 되는 거라면 뭐 그러지는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드라이한 사이예요. 네. 그냥 법정에서 그냥 난 내 의뢰인의 이익에 맞게 싸우는 것뿐이고 검사님은 할 일을 하는 것뿐이고 판사님은 알아서 판단을 내려주시는 거고 정말 그냥 직업 동료일 뿐이지 뭐 그냥 이런 관계.
그래서 실제로 우스갯소리로 법정에서는 막 진짜 검사랑 엄청 막 싸운 다음에 딱 법정 나와서 잘 지냈어? 약간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네. 안에서 서로 진짜 앙숙인 것처럼 그러니까. 평생 안 보일 사이처럼 이렇게 지내잖아. 나가서 주먹 다지고. 근데 그건 의뢰인의 입장에선 그렇게 지내는 게 맞는 거죠, 사실. 그 법정 안에서는 나를 세우는 게 당연히 저희의 역할이니까 나를 세울 땐 나를 세우게 되죠. 법정에서 드라마 보면은 막 이익이야 막 이러고 막 앞에 나가서 막 변론을 막 이렇게 하고 막 여기 증거요! 왜 갑자기 증인이 막 마밤하고 나타나고 막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이건 진짜 현실적인 얘기인데 솔직히 이제 재판이 물론 거기 가가지고 말로 하는 게 원칙으로는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다 서면으로 미리 제출을 다 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진행돼요. 몇 월 며칠자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뭐 피고 몇 월 며칠자 준비 서면 진술하세요. 네. 원고 진술하세요. 네. 네. 재판 다음 기회를 잡겠습니다. 끝. 30초. 민사법정에 화상 재판이 도입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막 제주도 재판이나 순천, 창원 재판도 다 직접 가야 되거든요. 그럼 막 3시간씩 내려간 다음에 가서 네 하고 네 2마디 하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한테 진짜 중요한 일인데 그런 법정 안에서의 순간적인 쇼맨식이나 그럼요. 내지는 뭐 갑자기 등장한 증인에 의해서 내 재판이 좌지우지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구수 서면으로 정돈되는 상태로 다퉈라.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변호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상 변호사를 좀 크게 구분을 해보자면은 로펌에서 소속된 변호사 그리고 사내 네, 기업 쪽 변호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둘에 대한 차이가 좀 어떻게 되는지. 흔한 로펌 변호사의 일상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은 가장 큰 특징은 막 딱 가야 되는 출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 출근을 하든 자기가 맡은 일만 잘 하면 되는 그런 구조가 기본적으로 있어가지고 대체로 한 10시까지 출근을 하면 크게 욕먹지 않는 정도? 왜냐면 이제 10시 정도 되면은 다른 데서 전화도 오고 회의도 잡히고 막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출근을 하면은 이제 로펌 변호사들의 약간 특징은 자기 방이 있어요. 그날 들어오는 뭐 자문 의견서나 아니면 그 일정에 맞춰서 써야 되는 소송 서면들 같은 걸 이제 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조금 규모가 있는 로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스텝 조직이 되게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정 관리나 아니면은 간단한 문서 작업 이런 것들은 비서팀에서 다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번역팀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등기팀, 도서관팀 그런 가운데 좀 핵심 업무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하게 되고요. 통상 이제 9 to 6 사이에는 다른 의뢰인들이 찾아오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조율을 해야 되거나 공공기관 이런데 질의를 해야 되거나 이런 전화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되게 특징이 뭐냐면 연차가 되시는 선배 변호사님들 그룹이랑 훈련을 받으면서 조금 일을 하는 어소 변호사, 시니어 변호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 짝을 지어서 일을 하거든요. 시니어 변호사님들한테 뭔가 초안을 보내고 일을 이 시니어 변호사, 저 시니어 변호사한테 받기 때문에 막 이 변호사님도 나를 쪼고 저 변호사님도 나를 쪼고 하면은 막 모든 걸 기한에 맞춰가지고 막 납품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제 일을 하게 되고 큰 로펌 같은 경우에는 뭐 새벽 2, 3시에 퇴근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자기가 지금 들고 있는 사건이 너무 많고 일이 많다 보니까 막 주말까지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하나가 마무리가 딱 되면은 좀 한동안 좀 쉬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나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동시에 막 3, 40건씩 사건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물론 한 번에 한 건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다 굶어줄게. 진짜?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이제 로펌에서 펜딩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몇 개의 사건을 들고 있냐. 그래서 보통은 3, 40건씩 다 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동시에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 3, 40건마다 다 선배들이 다 붙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복잡하죠. 아니, 헷갈릴 것 같은데? 한 명당 3, 40개인 거죠? 네. 회사에서가 아니라. 그것도 이제 전연차 변호사들이 되게 많이 지도를 받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동시에 여러 가지 사건을 집중력을 잃지 않고 수행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걸 리뷰를 어떻게 할 건지 스스로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가르쳐주고 사실 막 1년차한테 3, 40건 한꺼번에 주지 않아요. 이게 차차 차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 보면은 막 자기가 엄청 많은 사건을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TV에 나올 법한 좀 큰 사건들에는 변호사분들이 한꺼번에 정말 많이 투입이 되시잖아요. 네. 이분들이 다 같이 한 사건을 볼 정도로 무언가 자료가 방대해서 그런 건가요? 아, 그럴 수도 있고
변호사마다 자기가 잘하는 분야들이 있어요. 이제 또 규모 있는 로펌들 같은 경우에는 팀이 다 나눠져 있거든요. 노동팀, 공정거래팀, 형사팀 뭐 이렇게 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막 여러 가지 팀에 걸려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이 거기에 투입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병원에서 네. 내과 의사분들, 외과 의사분들 다 모셔 그렇죠. 전문가 하듯이 협진하는 거랑 똑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로펌에서는 메일이 진짜 거의 막 1, 2분 단위로 계속 팝업이 뜨고 막 선배들은 왜 1초 안에 답장 안 하냐 막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어쏘 변호사님들은 일을 하시게 되고 또 파트너 변호사님들 아까 말한 시니어 변호사님들은 그 나름대로 이제 막 고객들과 조금 만남을 더 가지시고 좀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사건의 방향 같은 걸 지도해 주시고 어쏘한테 일을 시키고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막 의뢰인도 상담도 하셔야 될 거고 직접 재판이 열리면은 그쵸. 직접 법원도 가셔야 될 네. 거고 형사 사건을 하는 이제 그 의뢰인이 구치소에 있다거나 뭐 내가 민사 사건이지만 의뢰인이 어쨌든 수감 중일 경우도 있잖아요. 아 구치소도 많이 네. 가시겠구나. 그리고 이제 뭐 형사 사건 조사를 할 때 참여도 저희가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짧은 거는 2-3시간 만에 끝나기도 하지만 어떤 건 정말 아침에서부터 밤 늦게까지 조사를 할 때 옆에 계속 같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는 좀 다른 일이 많이 밀리게 되죠. 변호인과 그리고 범죄자가 만났을 때 무언가 변호인에게만큼은 있는 그대로 모든 걸 솔직하게 다 털어놔야 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정말로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놓나요? 사람의 심리가 자기가 잘못한 거는 말하고 싶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럴 것 네, 같았어요. 최대한 솔직하게 말해주고 모든 자료를 다 오픈을 해야 저희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미리 그거를 방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의뢰인을 무조건적으로 다 믿는 것도 사실 되게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 약간 무섭거나 이런 상황도 있지 않을까요? 좀 강력 범죄를 저지르신 분이라거나. 그런 건 진짜 좀 저희도 무서운 점이 있죠. 그러니까 변호사도 사실 사건을 거부할 수는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건 저희도 저희의 권리잖아요. 네. 수임을 할지 말지는 저희가 판단해 보고 또 내가 이건 처리할 수 없는 문제겠다 하면 저희가 거부하기도 하지만 저희는 지금 뭐 다 개업을 한 상태니까 그런 걸 어느 정도 스스로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 다른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야말로 그렇죠. 그냥 일거리가 할당되는지 그냥 다. 그건 좀 선택권이 없어지는 없죠. 거지. 그럼요. 없어요. 전 이 사건을 안 할래요라는 게 그러면 이제 진짜. 나가야죠. 저 퇴사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인성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의뢰인들은 법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잘잘못을 막 인격적으로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인적인 소신과 만약에 반한다면 그냥 그 일을 안 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거리를 두면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객관적이어야 되고 팩트만을 놓고만 봐야 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로펌 변호사는 그렇게 이제 근무를 하시는데 사내 변호사는 어떠신가요?